네,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짜볼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우선 간밤에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약간 분위기가 감돌면서 어쨌든 약세를 보였는데 간밤 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밤부터 FOMC가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강 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그렇게 강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또 표현이 사실 전강 후약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장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보합권의 혼조세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연준의 어떤 이 결정을 앞두고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겠죠. 네. 그 결정을 앞두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의문인 것 같고요. 또 이번엔 특히나 또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그 금리 인하는 그냥 자기들끼리 받아들인 것 같아요.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그냥 거의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 위원들끼리 이제 의견이 많이 맞지 않고 최소 2명 이상이 반대할 것이고 심지어 1983년도 이후에 5명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네. 이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연준 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쵸. 문제가 네.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11월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됐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FOMC 지나고 나면 이제 중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1월 이제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지금 연준 위원들끼리 말이 너무 안 맞다라고 하면은 1월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요한 거는 이 과연 다플라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그걸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까지 아마 오늘 내일은 미증시가 좀 어정쩡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엔비디아에도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시황을 이길지 종목에 대한 어떤 개별 이슈가 시황을 이길지 안 이길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좀 시장 분위기가 어찌 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가운데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이 11월 소비자 기대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3.2%, 5년 기대 인플레이션 3%로 좀 유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도 이런 연준 인사들의 분열을 좀 더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은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한쪽은 또 고용이냐 이거 가지고 항상 얘기가 나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연준은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죠. 고용이냐 아니면 이제 그 물가냐 두 개를 이거를 다 항상 보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항상 해왔었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비단 이번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지만 이 높은 수준이 고착화되는 거에 대한 걱정거리인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물가 상승이 높고 물가가 높다 하더라도 이제 소비재나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 이제 주요 주체들이 따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꺾일 만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보다는 지금은 좀 고용을 좀 신경 쓰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고용 시장이 또 엄청나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게요. 한참 좋았을 네. 때보다 조금 각이 들었다 그뿐이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각 기업들끼리 되게 많은 이동이 있어요. 심지어 이제 최근에 애플 같은 데서도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쵸, 네. 이직과 어떤 새로운 취직이 지금 계속 지금 뭔가 혼조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노동 관련 지표는 거의 1년 중에 제일 의미가 없는 지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올해 정도는 네. 지켜보고 넘어가고요. 내년에 새로운 흐름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올해는 또 셧다운 같은 이슈도 많았고 그쵸. 그리고 각 기업들의 네. 어떤 직원들의 어떤 이동도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뭔가 좀 특별한 상황이죠. 일단 노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시되 일단 연준의 고민은 계속 될 것이고 하지만 일단 저는 제일 큰 고민은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1월 달에 대한 금리 불확실성 이게 그쵸, 네. 바로 좀 시장에 미리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듭니다. 네, 결국은 1월에도 또 저희가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12월 9일 국내 증시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어제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68% 약세, 4,126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926포인트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분위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슈가 연속으로 있는 이제 앞으로 주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간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거는 장이 좀 쉬어가는 과정이 받아들이시고 네. 오히려 눌림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오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만약 시장을 끌어올리고 마감을 한다. 그리고 네. 종목별로 상승 종목이 많게 마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쿼드러플 이층대 효과조차도 오늘 끝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당일까지 영향을 항상 주는 게 선물로서 동시만기이긴 해요. 그리고 매년 이제 6월과 12월 두 번의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은 보통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기업들의 이제 이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스러운 기술적 흐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투자는 이어가시면 좋겠다. 단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오는 시장은 변동성이 진짜 클 거예요. 정말 네. 진검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나 2차전지 좋아, 반도체 좋아, 몰빵 이렇게 투자하잖아요. 그 업종 안 돌면은 그 업종이 안 돌고 다른 업종 도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고통의 시간이 이어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트폴리오를 나누되 최대한 다양한 업종들,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업종들로 좀 나눠서 투자하시는 게 앞으로 1, 2년 시장에는 진짜 좋을 거예요. 그게 멘탈 관리에도 제일 좋을 겁니다. 진검승부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제가 한 달 반, 2달 전까지만 해도 우와, 나 투자 잘하나 봐라는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시장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국내 증시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워낙 오후장에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려준 주인공이기도 했죠. 오늘은 지금 0.69% 내림세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보합권까지도 올라옵니다. 우선은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증권가에서 호실적으로 좀 전망을 하는 리포트도 나왔는데 미국 시장의 ADR 발행설이 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약간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시는 건 아닌가 봐요? ADR이요? 뭐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네. 이제 ADR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본주는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쵸. 이제 ADR이라고 등록해서 이제 미국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 꽤 있습니다. 포스코도 있고 몇몇 개 기업이 이미 ADR 상장이 돼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해외 기업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뭐 나쁘게 보진 않아요. 나쁘게 보진 않는데 요렇게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질 뿐이지. 이렇게까지 한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항상 되게 많이 드는 얘기가 있어요. 야, 삼성전자가 한국에 상장돼서 시총이 그거지 미국에 상장됐으면 그 정도가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 국내 상장하지 말고 해외로 상장해라. 그래서 지금 사실 퓨리오사 같은 경우도 국내 상장을 안 하고 지금 해외 나스닥 쪽으로 눈을 두드리면서 거의 뭐 이제 거래소에서 찾아가가지고 그러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발행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금이 큰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제 상장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물론 미국으로 상장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큰 비용과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장 유지 비용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서 무조건 미국으로 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특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나쁜 판단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이런 노력들이 SK 하이닉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이 앞으로 좋아지면은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이 꽤나 ADR 상장을 많이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 판단되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SK 하이닉스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나쁜 소식은 아니죠. 나쁜 소식은 아니다. 엄청난 상승 동력을 기대할 만한 그 정도의 이슈는 또 아닌가 봐요? 상장해봐야 돼요. 네, 상장해봐야죠. 그러니까 평가를 새로 받는 거잖아요.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다. 그럼요. 우리나라 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뭔가 기술력이 좋고 정말 좋은 기업은 알아요. SK 하이닉스가 되게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새로운 시장으로 가게 되면 또 거기서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평가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큰 시장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의 크기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평가를 새로 받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궁금증이 있죠. 불확실성은 아니고 궁금증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1차원적으로 여쭤볼게요. SK 하이닉스 눈높이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사실 이제 한 달 전이기는 합니다만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 ADR 발행과 관련돼서의 기대감에 목표가 91만 원까지도 제시를 했었고 굉장히 높죠. 한 달 전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리포트는 LS증권이나 현대차증권 등에서 목표가 70에서 74만 원 선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눈높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70에서 80까지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지금보다 한 30-40%는 더 올라간 주가 수준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인 것 같은데 지금보다 상승 업사이드는 한 20-30% 이상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체크해봤고 이번에는 그럼 2차 전지로 좀 네. 가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뭐 장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벤츠와 관련된 2조 빅딜 소식까지 전해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이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재주까지도 훈풍이 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한 주목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일단 뭐 벤츠 이 이조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정말 나이브하게 얘기하면은 벤츠가 이제 정신 차렸다. 아하. 그렇죠? 네, 그동안 이상한 거 쓰고 막 네. 싼 거 써가지고 뭐 저 비싼 차에다가 고생하더니. 싼 그쵸. 배터리를 넣으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뭘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싼 건 비지떡이라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말이 있잖아요. 결국은 걸려요.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LG엔솔 배터리를 쓰고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LG엔솔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최근에 가장 각광받은 건 ESS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네.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지만 2차 전지는 뭐 전기차 관련주로 들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ESS 같은 경우는 이게 AI 관련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오래 살아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미국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인프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력에 대한 부분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AI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새벽에 또 젠스상 CEO도 얘기했고 원전에 대한 중요성도 말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ESS에 대한 각광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벤츠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기업과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엔솔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시각은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올라가서 과연 그쪽의 대장이 테슬라 같은 느낌이었지만 앞으로는 대장이 테슬라가 될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다리 걸쳤죠. AI와 전기차라는 양다리를 잘 거쳐놨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가지셔야 된다.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경쟁은 할 거예요. 여전히 LFP 배터리라는 것들 아니면 이제 중국산의 배터리 어떤 기업들과 CATL 같은 기업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그렇죠. 구도로 가는데 네. 이 경쟁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한 겁니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건 원래 무한 경쟁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빨리 개발하고 그걸 또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항상 하는 게 그들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기술력이 결국은 항상 모든 걸 판가름하게 돼 있어요. 싼 거는 어디까지는 좋지만 어디서는 분명 한계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한계점이 올 수 있고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잘 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로 네. 좀 이어가 볼게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5%대 상승불 켜고 있고 에코프로는 보합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에 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기도 했고 여기에 코스닥 차기 대장이 되느냐. 그렇다면 이제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 이런 풀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 이 강세 계속 이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원래 얘가 대장이었어요. 원래 2차 전지 할 때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대장이었고 그전에 또 셀트리온이 대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디 떠났다가 이제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알테오자는 잠깐 자리를 내줬다가 이제 다시 되찾는 건데 네. 어쨌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떠나고 나니까 에코프로가 폭등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물론 떠나서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업황 자체가 드디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구나. 그동안 사람들이 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제야 조금 얘가 이제 단순 2차 전지 전기차 기업이 아니고 그쵸. AI로도 연결되는구나라는 게 좀 요즘에 최근에 조금 알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안정을 찾고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되겠죠. 몇 달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미 또 BM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돌아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증가하고 있다 하면서 밑에서 계속 잡아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MSCI 코리아 인덱스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시 올라올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더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풀이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좀 미국으로 돌아와 볼 텐데 우선은 오늘 7시 전에 나왔던 속보 엔비디아 H200 중국 수출을 승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뭐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애프터마켓에서 2%대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숙제를 하나 덜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 뭐 25% 비용을 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국가 안보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뭐 또 원론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엔비디아 전고점 돌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어떤 분들은 25%를 내야 돼? 그러면서 이걸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해야죠. 그쵸. 왜냐하면 그동안 대중국 수입이 제로였잖아요. 제로인데 여기서 더 높은 수익, 특히나 이제 25%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사실은 이제 이 칩의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적 이슈 그럼요. 때문에 판매를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엔비디아는 그래도 관심 가지셔야 된다. 지금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매출이 있다. 중국의 매출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이고 이게 걷어들여지면은 새로운 매출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뭐 당연히 밸류를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좀 드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 25% 제외하고 나머지 75% 수익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게다가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순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마진율이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율 높으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허가세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럼요. 제가 젠스당이라도 저는 30% 낼 것 같아요. 50%까지는 좀 오바겠지만 그러면 이제 미정부가 욕을 먹겠죠. 네, 그것까지 안 할 것 같고 네. 25%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수치여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엔비디아한테 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거다라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엔비디아가 뭐 TPU나 이런 것들 나오면서 조금 뭔가 경쟁 구도로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 경쟁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CPU가 나온다고 GPU가 나온다고 또 CPU를 무시하면 안 돼요. 또 분명히 CPU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GPU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NPU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뭐 다양하게 TPU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여러분들이 뭐 완전 대체가 돼가지고 얘는 끝났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각자 분명히 잘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냥 구글이랑 엔비디아 다 매수하십시오. 그게 우리 투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선택이고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살까요 물어보실 때 아니 두 개는 컨셉이 완전 다른 기업이에요. 하나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고 하나는 반도체도 하고 휴대폰도 팔고 냉장고, 세탁기 다 파는 기업이다. 그렇죠. 네.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저거 싸우지 말고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데 1등만 살려고 하잖아요. 골라야 할 것만 같은. 그렇죠. 두 개 다 사시면 됩니다. 돈은 어차피 나한테 있고 두 개가 다 매력이 좋은 기업인데 왜 두 개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똑같아요. 엔비디아, 구글 그냥 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한 말씀 여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또 브로드컴 이야기인데 항상 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브로드컴이 이제 오늘 간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좀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내일일 거예요. 아마 내일인가? 내일 잠깐다고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되게 좋은 기업이다. 언젠간 알려질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고 지금도 업사이드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네. 커버링이 가능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기업들은 나쁘지 않고 지금도 좀 공부해 보실 만한 어떤 여력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니까 판단해 보시고 대신에 막 올라갈 때 치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빠질 때를 이용하셔가지고 추가하면서 신규 매수 해보신 것도 괜찮다. 그만큼 업사이드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브로드컴 상방 살아있지만 저희가 타이밍 포착에 있어서는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최근에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산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는 미 중산층 소비주를 좀 주목해라. 뭐 소비 양극화나 저희가 소비 관련된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도 참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소비주를 좀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실제로 좋은 실적 나왔던 게 뭐 월마트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뭐 아마존도 실적에서는 물론 좋았었고 그 밖에 오히려 아예 저가형인 달러트리 뭐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또 좋았었고 네. 아니면 전반적으로 ETF로 좀 둘러봐도 될지 소비주에 대한 관점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ETF가 낫다고 봐요. 오늘도 뭐 잘 보셨지만 네. XLP나 뭐 VDC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좋은 ETF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XLP가 90년도 후반에 상장돼서 지금까지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 알고 네. 있어요. 아마 거의 제가 투자한 거랑 비슷한 시기에 아마 상장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절대 망하지 않은 보통 얘기할 때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하는데 XLP나 뭐 VDC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실 이게 이거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아마 XLP는 스테이트 실 거고 그리고 VDC 같은 경우는 뱅가든가 아마 그럴 건데 이게 운용사가 맞아요. 좀 다를 뿐이고 네. 운용 비용이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그 ETF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기에 충분한 ETF니까 우선 지금 같이 뭔가 소비주를 사긴 사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 ETF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 실제로 워렌 버핏이 또 은퇴하기 전에 소비주 관련 또 관심 가지고 또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소비주 쪽도 관심을 가지시기엔 지금 충분한 시점이기 때문에 공부
한번 이제 해보시고 슬슬 이제 한번 계좌에 한번 담아볼까라는 고민을 해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XLP하고 VDC 같이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올해 흐름이나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는데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필수 소비재, 월마트, 프록터앤갬블,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고 거의 멀리서 보면 횡보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차근차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뭔가 큰 수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내 포트폴리오에 그냥 안전하게 밑에서 받쳐주고 좀 묵묵하게 있을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TF 이런 소비주 쪽을 비중을 너무 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지금이랑 맞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그쵸. 쭉쭉 뻗는 기업을 아직까지 투자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아. 이게 그 뭐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은 보니까 야덴이가 또 얘기했더라고요. M7을 좀 비중을 줄이고 중소형주로 가자. 그러면서 뭐 금융주나 아니면 헬스케어주를 얘기했더라고요. 그 흐름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던 그런 말씀에 똑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가지고 있으면 100%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다른 중소형 기업들 중에 100% 올라간 기업들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승률이 둔화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럴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비주들도 그런 것처럼 그냥 포트폴리오의 한 켠에 좀 묵묵하게 그냥 계속 수익이 네. 따박따박 찍히는 우리가 보통 보면 적금 같은 느낌의 그리고 배당도 좀 있는 ETF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실 만한 쪽이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서 나는 1년간에 이 정도 수익 낼 거야라고 했을 때 소비주를 강하게 매수한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런 시점은 아니다. 지금 금융이나 헬스케어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섹터들도 저희가 좀 그러면 ETF로 접근을 해보는 게 안전할까요? 접근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또 유나이티드 같은 기업들도 좀 있고 좀 대표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 좀 기왕이면은 한 업종에 많이 묶여 있는 것보다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제약을 같이 엮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ETF나 아니면 개별 종목들로 투자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 AI 산업과 관련해서 주별로 워낙 규제가 다르다. 이 부분을 좀 단일화하겠다. 이런 행정명령 예고 또 했습니다. 약간 네. 갸웃하시는 것 같은데 이에 투자자로서는 전반에 대한 좀 규제 완화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건? 일단 이 소식 들었을 때 저는 될까?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 대통령이 찍어서 누르는 네. 거긴 한데 미국은 사실 주별로 굉장히 강한 그렇긴 색깔들을 하죠, 네. 나타내고 있잖아요. 어. 특히 규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주별로 다 전체를 다 묶어서 한다? 과연 캘리포니아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나 잘났다 하는 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규제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똑같이 내릴 때 과연 가능할지, 그 주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강제성을 띠고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은 되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AI 쪽에 규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제 없이 이제 무조건 그냥 오픈해줘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규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과연 이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그쵸. 규제를 일반화시켜서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주별로 워낙 강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하나 떼더라도요. 그 한 주의 GDP가 전 세계 나라를 쭉 봤을 때 나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캘리포니아주 하나가 거의 세계 탑 15위권 안에 들거든요. 탑 10에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우리 그냥 미국에서 떼줘 이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발감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뭐 기왕 어느 정도는 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요거는 이어지는 이야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이번 주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요. 뭐 크게 나서지 마세요. 네. 괜히 나섰다가 다치는 그렇네요.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좀 크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뭐 FOMC 진행되고 있고 또 목요일 날 새벽에는 미국에서 FOMC 결과 나서 금리 나올 거고 우리나라 그쵸? 그날 코드로프 이칭되고 금요일은 바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리밸런싱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번 주는 우리나라 내내 정신 없을 거고 다음 주도 BOJ 통화정책 회의 있고 그러니까 정말 몰아치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뭐 일본 또 BOJ 가면은 또 엔캐리트 청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나설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매수를 하기엔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밀리면은 분할로 좀 접근하시기에는 좀 좋은 시점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사서 난 다음 주 수익 나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나는 이번 주 다음 주
예, 매수 잘해가지고 뭐 1월 효과나 뭐 내년 초 뭐 한두 달 있다 지켜봐야지 이런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이제 보통 회사에서 이제 업무 보시고 매수하실 때만 열어두시면서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시장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딱 내가 정해둔 순간에 확인하고 좀 적절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